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김치통에 2억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뭉치를 숨겨놓은 체납자도 있었는데요. 뻔뻔한 고액 체납자들의 실상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꼭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를 저희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었고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이 좀 끌어오다가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네요. 네, 이 대표 측은 이제 선고가 되자마자 부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장을 접수할 거라는 걸 모두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검찰도 사실은 항소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양형부당을 사유로 이 항소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인만 항소를 했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2심에서는 형이 낮아질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이 발언이 교유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1심을 보면 기소 후에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런데 2심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1심이 길어진 데 이유는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사건인데 네. 보통 이렇게 해당 혐의에 관련자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재판에 이 증인들을 관련자들을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동의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두 불러서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모두 거쳐야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1심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느라 증인 신문을 하느라 사실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1심에서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심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사실관계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법리적인 다툼이 사실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조속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공직선거법 사안 같은 경우는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원래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심은 좀 지켜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해당 기간을 이 항소심 재판부가 준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심도 6개월 안에 끝마쳐야 되는데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되면서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2심도 지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 관련된 재판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 즉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항소심은 비교적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심에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을 받는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진행이 됩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일단 생중계 여부도 주목이 됐었는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때는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위증교사 재판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마 공직선거법 선고 때 불허 결정을 한 이유랑 아마 동일한 이유일 겁니다. 네. 2017년부터 이제 법원에는 이제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이 방송을 생중계가 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공익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대표와 관련된 이 지금 판결은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좀 관심도 많고 예. 또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방지하려는 재판부의 고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민감한 일부 이제 일반인이
방청을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모든 재판은 사실은 헌법상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법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이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송 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취재진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첨을 받아서 지금 36명을 지금 이 선정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법정이 아니라 이제 중법정으로 옮긴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많은 이 방청인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사실은 보안을 강화하려는 법원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들어갈 때 보안 검색대를 모든 사람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보안 검색을 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통과하더라도 사실은 안전상의 위험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법정 같은 경우는 그냥 복도에 있는 사람이 재판정 문만 열면 누구나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예. 중법정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들어가는 길도 좀 복잡하고요. 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제 보안 검색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보안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주목되는 게 역시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특히나 지난 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냐 아니냐 다투게 될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의원직 성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위증교사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되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지만 그 외의 범죄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위증교사의 이제 쟁점은 과연 이 대표가 이 위증의 주범인 김 씨에게 허위의 발언을 하도록 이 증언을 교사를 했냐는 건데. 지금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고 또 텔레그램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변론 요지서를 주면서 이대로 증언을 해달라라고 교사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사실대로 아는 대로만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어떠한 허위 사실을 교사한 적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대표가 이 김 씨에게 증언하도록 한 내용이 일단 허위인지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허위인지를 인지를 했는지도 고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특히 위증의 주범이죠. 김진성 씨가 재판 초반에 자신이 위증했다는 걸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가 그 인물 그런 인물인데 김 씨의 자백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위증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시키도록 했다라는 혐의로 사실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그 자기가 교사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주범인 김 씨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가 허위로 증언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범을 처벌을 할 때는 이 본범, 주범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사를 받아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지가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만약에 이제 유죄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증언이 아마 핵심 증거로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상에도 일부 공개가 됐던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취 파일 있잖아요. 이 30여 분간의 통화 녹취 파일 재판에서 재생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판결에 있어서 어떤 효력을 좀 갖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사 당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본범인 내가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두 번째는 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해당 녹취 파일에 이 대표가 만약에 허위로 진술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로 기소가 된 사건이죠.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원지방법원에서 맡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정해진 재판부 배당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원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그리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원래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 외의 범죄 같은 경우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이 배당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엔 예외가 있듯이 워낙 사건이 만약 복잡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사건 그리고 사건이 여러 개가 산재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재판부에 통일해서 재판하는 게 뭐 더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 재정 합의라고 해가지고 판사들끼리 이 부분을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부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에도 또 다른 사건이 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병합해서 합의부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재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단독 심리가 아니라 이 3명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미진교사 1심 선고 이제 3일 남았는데 25일에 어떤 판결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매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이고 사람의 욕심의 끝이 어딜까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는데 뭐 사례별로 뭐 천태만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세청은 이 고액 체납자 696명을 적발해서 이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서 2조 5천억 원을 추징하거나 이 예.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96명은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 납부를 피해 왔습니다. 이번에 체납된 적발된 체납자 중에 한 명은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수억 원 체납한 상태에서 예. 이 최근에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이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고요. 그 네.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다음에 은행에서 외화로 이 환전을 해서 은닉하는 수법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또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한 의사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다 증여를 하고요.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있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은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자들의 수법 굉장히 진흥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적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했는데도 그 양도대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를 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가족에게 이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 사실을 적발을 해서 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강제 징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금 대신 현금을 가져오는 것처럼 코인을 직접 갖고 오는 건데요. 그 밖에도 이 코인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도록 압류하는 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을 해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납한 상태에서 허위로 채무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재산을 이전을 했을 때는요. 민사상 사행위 취소라고 해가지고 그 허위로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거 다시 돌려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세청도 이 가상자산을 허위 이전받은 이 가족들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례 짚어주셨는데 세금 체납하는 데 있어서 자녀는 물론이고 또 며느리까지 합세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사례를 좀 짚어보면 90대 노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자녀와 며느리 등이 토지 거래를 주도했고 자신들 계좌로 이체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실행이 주체인데 처벌 대상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족이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도 수익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수익을 올린 노인의 자녀들은 양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인출하는 것처럼 이제 강제 징수를 회피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세무서 직원들이 해당 자녀들의 주소지를 압수수색을 했더니 김치통과 서랍 이런 데서 현금 나발과 그리고 골드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체납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무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납세한 상황을 알면서도 같이 공모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다 같이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 처분 회피 행위로 이 면탈 행위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국세청은 지금 해당 이 체납자의 자녀와 며느리 7명을 모두 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제 폭력을 넘어서 교제 살인 사건까지 증가를 하면서 그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끔찍한데요. 19일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이 수십 차례 흉기로 이제 공격해서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피해자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해서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회피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던 이력을 들어서 심신장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런 피고인이 수십 차례 다른 사람을 계획적으로 흉기로 찌른 피고인이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보일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러한 피고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짚어드린 대로 하남 교제살인 피의자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만 여전히 교제폭력 사례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절반은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례마다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인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교제 살인이 계속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래아 사건도 있었고요, 박학성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이르기 전에 분명히 이런 폭행이라든지 협박이 과연 그 연인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 신고가 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 건요. 첫 번째는 일단 신고를 하더라도 연인 사이의 일이라고 해서 약간 수사기관이 좀 가볍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처벌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제 폭력 같은 경우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형법상 일반 폭행, 일반 그 협박죄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협박과 폭행죄는 사실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교제 폭력이나 교제 이런 협박을 저지르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당하면 신고를 취하거나 고소를 취하도록 더 괴롭힙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해코지가 두려워서 결국에는 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아니면은 처벌 불원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건 같습니다. 사건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